조용주입니다. 예, 오늘은 Budget Reconciliation이라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흔히 민주당 플랜의 B, 플랜 B라고도 많이 불리죠. Budget Reconciliation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아마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고요. 이거를 이용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과반수의 상원에서 과반수만 있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아주 좋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에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룰이 있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면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아주 어렵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Budget Reconciliation이라는 프로세스 이용하게 되면 과반수만 있으면 60석이 아니라 과반수만 있으면 법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얼핏 예산안과 연결됐다고 약간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전화라든지 또 댓글로 이제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거는 이민법에 있어서 좋은 플랜 B,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Budget Reconciliation이라는 그 법은요,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1914년도에 이제 법으로 확정됐습니다. 그 내용은 정부 재정에 있어서 정부입니다. 일반 기업이 아니라 정부 재정의 지출, spending, 이익, 수익, revenue, 그다음에 적자, deficit에 관한 법안은 과반수만 있으면, 즉 51석만 있으면 상원에 통과할 수 있다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같은 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74년도에 제정이 되고 8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40년이 약간 넘었죠. 토탈 25번의 이제 Budget Reconciliation으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상원에서요. 이제 그 중에 4건은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토탈 21번 동안 21번의 Budget Reconciliation이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 2017년도에 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세율을 조정하는 법을 통과시킨 거였죠. 근데 이제 이게 80년도 이후에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이제 어떤 여당 입장에서는 뭐 필리버스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래가지고 약간의 남용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직원을 파이어 시키는데, 해고하는데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1990년대 당시 아주 유명한 상원의원이었던 고 버드 상원의원이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인데요. 이제 그분이 소위 버드 룰이라는 걸 만들어서 원래 입법 취지에 의해서 상원 이렇게 남용하지 말자라고 버드 룰을 제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다 버드 룰에 의해서 이제 많이 하는데요. 버드 룰을 쉽게 얘기하면 원래 입법 취지에 다시 돌아가서 국가 재정의 스펜딩, 그러니까 지출, 이익 또는 수익, 그리고 적자에 해당되는 것만 심사를 하자. 그것만 적용시키게 하자. 그래서 만약 스펜딩이, 지출이 관련되거나 수익이 관련돼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든지 그런 법안이라든지 또는 소셜 시큐리티를 건드리는 그런 법안은 아예 우리가 Budget Reconciliation 프로세스로 적용시키지 말자라고 이제 제청을 했고, 이제 그게 이제 상원에서는 소위 전통이랄까 이제 관례, 뭐 룰로 이제 규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렇다면 이민개혁법, 뭐 드림 법안 포함해서 드림 법안, 또 무슨 이민개혁법, 포괄적 이민개혁법이 이 Budget Reconciliation 프로세스에 해당이 되느냐, 이제 이게 가장 큰 관심이죠. 이 Budget Reconciliation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원 내에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1912년도에 임명이 됐고요. 이제 당파성이 떠나서 무당파 인물을 이제 이렇게 세웠다 그럽니다. 이제 임명했다 그러죠. 그래서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거의 10년 돼가고 있죠, 이제. 근데 이제 그분이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이제 이건 예를 들자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야당은, 이 법안은 Budget Reconciliation 프로세스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뭐 Budget 룰에 적용되지 않는다, 어긋난다라고 주장하고, 또 여당에서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거는 버드 룰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버젯 레콘실리에이션 프로세스를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이제 그걸 듣고서 그 직원분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좋은 예가 최근에 2월달 기억합니다만은 그 최저임금 법안, 최저임금을 상승하는 법안을 이제 민주당이 이 버젯 레콘실리에이션 프로세스로 진행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인 공화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직원 앞에서 이제 서로 이제 변론을 한 거죠.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제 아규먼트를 서로 했는데 그때 결론이 이 최저임금법은 버드 룰에 어긋나기 때문에 버젯 레콘실리에이션 프로세스를 적용시킬 수 없다라고 판결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원이 그 분의 결정을 따르는 거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상원이 그 직원에 불과한 그분의 결정을 거부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전통으로 항상 이런 버젯 레콘실리에이션을 결정하는 분의 결정을 항상 따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분의 결정을 따를 걸로 예상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버젯 레콘실리에이션 프로세스는 국가 재정의 지출, 수익 또는 적자에 관계된 직접적으로 관계된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생각해 보시면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그런 법안은 사실 국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가 공무원이 올라가니까요. 월급이. 하지만 미국은 미국 정부의 어떤 규모보다는 일반 사기업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훨씬 더 크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마존, 홈디포 많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자이언트도 있고요. 이런 기업체, GE, 조그만 예를 들자면 무슨 자동차 딜러샵.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거는 국가 재정의 지출이나 수익에 연결된다기보다는 사기업에도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국가의 지출하는 월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을 버젯 레콘실리에이션 프로세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예가 뭔가 하면 세금에 대한 법입니다. 세금은 기업체는 세금량을 안 걷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정부입니다. 국가입니다. 정부죠, 정부.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법은 무조건 거의 100% 버젯 레콘실리에이션 프로세스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있었던 그 전 대통령인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그 세제 법안에 대한 그런 텍스법의 변경도 수정도 법안도 이제 이 절차를 거쳐서 통과된 거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큰 관심사인 이민이 과연 버젯 레콘실리에이션에 적용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게 아주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어요. 갈립니다. 의견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드림 법안이건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이건 뭐든 당연히 이민국 수수료가 올라가거나 새로 부과되죠. 그러니까 드리머들한테는 그전까지는 이민국 수수료를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계시는 성인 불법자분들께도 이민국 수수료를 부과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이민개혁법안이 법안으로 성립이 되면 당연히 이민국 수수료가 부과돼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수익이 됩니다. 레버뉴, 수익이 되죠. 그리고 사실 이런 큰 이제 작업을 하려면 사람을 항상 뽑습니다. 이민국에서는요. H1 비자라든지 이럴 때 다카일 때도 많이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을 하이어하면 뽑으면 스펜딩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민개혁법, 드림 법안이 과연 드림 법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적용에서 발생하는 수익, 지출이 정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냐 아니면 그 법안에 있어서의 핵심이냐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분이 결정을 하겠죠. 물론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어떤 주장, 공화당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이제 또 어떤 팀이 있으니까 다 리서치 해보겠죠. 결정을 하겠죠. 어느 이제 이 버젯 레콘실리에이션을 이제 많이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하신 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민법이라든지 어떤 환경법 뭐 이런 거는 그레이 에어리아 모른다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무슨 그 텍스 법안 같은 거는 100% 되는 거죠. 하지만 사기업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무슨 최저임금의 상한법 같은 건 또 안 됩니다. 그럼 이민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자가 만약 이거를 추진하려면 아마 지금 뭐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100% 되겠죠. 왜냐하면 인프라스트럭처는 정부가 하는 거지 기업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공사는 기업체가 합니다만은 그 발주 주고 이런 거 다 정부 돈이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그러니까 이건 100% 된다고 보는데 그 법안과 같이 연계해서 뭐 드림 법안이든 뭐 이민개혁 법안이든 같이 보내면 통과될 수가 있는 된다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버젯 레컨실레이션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근데 1 회계연도가 정부는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9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지금 3월이잖아요. 뭐 4월 달에 하나 하고 금년도 11월 달에 하게 되면 금년도 11월 달에 버젯 레컨실레이션 프로세스를 패스시키는 그런 법안은 2022년도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금년 11월이 2021년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회계연도가 시작된 건 그해 10월 1일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렇게 두 개의 버젯 레컨실레이션 프로세스에 의해서 두 개 법안을 통과시킨 공화당의 전례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가면 그 이민법이 버젯 레컨실레이션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즉 버드 그 규정의 룰에 맞느냐 또는 안 맞느냐 이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최저임금법처럼 아예 사기업의 대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비하면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텍스 가치의 본질 자체가 텍스는 본질이잖아요. 수입이니 뭐 지출이니 무슨 적자 이런 게 텍스율을 세율을 깎아주면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렇게 본질적인 건 또 약간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민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민법 개혁을 주장하는 그룹이나 로비스트들은 이 버젯 레컨실레이션 프로세스를 플랜 B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단순히 하나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인프라스트럭처 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연계시켜서 통과시키는 이제 그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문 기사 뭐 플리티코라든지 여러 가지 뭐 뉴욕 타임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니까 이미 벌써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미 펠로시라든지 또 척슈머는 이제 상원의원인데 민주당 원내대표죠. 상원의 다수당 이미 중요하게 알고 있다고 인식한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척슈머 상원의원 사무실에다 문의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의해봤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없다 그러고요. 또 이제 하원에서도 이제 하원 무슨 예산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 같은 분은 모든 테이블에 이민 관계에 대해서 모든 옵션이 다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 올라와 있다 이미 이제 그렇게 이제 언급을 했다고요 기자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도 이제 상원 내에서 일하는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민주당이나 바이든 정부가 심각하게 이런 버젯 레컨실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또 100%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될 가능성도 꽤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을 해주는 거는 이민을 풀어주고 그런 거 해주는 거는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거죠. 물론 반대론자는 어떤 이렇게 불법 세자 구제해준 것 자체가 지출과 무슨 수입과 적자와 관계되는 게 아니라 팔러시에 관계된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의 결정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레이에어리어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이 프로세스가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이민개혁의 플랜 B로서 작용할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플랜 A, 즉 상원에 통과하면 되죠. 드림 법안하고 이제 농장 근로자 법안이 올라갔는데 상원에 그걸 그냥 통과시켜주면 제일 편하죠. 뭐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젯 레컨실레이션은
1년에 한 번, 회계연도에 한 번 써야 되기 때문에 막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만약 플랜 A가 안 될 경우는 플랜 B가 당연히 필요한 거죠. 흔히 얘기할 때 필리버스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플랜 B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때 낙담하신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플랜 B는 엄연히 존재해요. 그거를 언제 쓸 건지 어떤 식으로 쓸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에는 드림 법안, 상원 통과, 또 이민개혁법, 불법 채우자 구제안 이런 법에 대한 통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죠. 진짜 관심 많은 주제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있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도 계실 거고 희망적인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냉철하게 우리는 플랜 A로만 있는 게 아니라 플랜 B도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좀 더 기다리면서 플랜 B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 건은 중요하니까 계속 모니터를 하고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